네, 그리고 정치권에선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폭풍이 여전한데요. 국민의힘은 혁신위원장 인선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고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방금 들으신 여론조사 결과 포함해서 오늘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아무래도 여당 좀 후폭풍이 여전한 상황인데 내용이 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비대위가 아니라 혁신위로 좀 방향을 정한 건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대통령께서 맨 처음 언급한 것이 차분하게 지혜롭게 변화하자라는 게 일성이었어요. 네. 그거는 이제 현 김기현 대표 체제 지도부를 재신임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1차적으로는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대위로 갈 수는 없고 비대위는 완전히 지도부가 교체되는 거니까 그런 속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혁신위원회를 이제 꾸려 가지고 혁신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은 결국 혁신위원회가 어느 정도까지의 권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권한을 가질 것인지 그것이 이제 잘 맞춰지지 않다 보니까 혁신위원회 구성이 좀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선출직 지도부는 유임이 되고 임명직은 퇴진하면서 이를테면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좀 부분 쇄신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혁신위까지 묶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던데 박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재보궐선거 결과 그 자체는 충격적이었죠. 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도 여당도 뭐 그걸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나 당 이 지도 체제를 포함한 당무는 하던 대로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서 재보궐선거 결과로부터 받은 충격과 모순된 결론을 전 내린 거라고 봅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런데요. 일단 임명직 당직자들을 바꿨는데 임명직 당직자들은 사실 국민들은 모릅니다. 정당의 사무총장이 누군지 대변인 정도를 알지 뭐 사무부총장이 누군지 정책연구원장이 누군지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바꾸려면 얼굴을 바꿔야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는 게 전 전공법이었다고 보는데 네. 그런 전공법을 택하지 않고 이게 우회하다 보니까 결국 임명직 당직자들 바꾸고 또 혁신이 만들고 이후에 또 무슨 뭐 인재 영입이 만들고 이렇게 이제 군더더기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변화의 체감을 못 느끼면 이제 그런 인선은 실패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혁신위 관련해서도 지금 고심이 많은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가. 네. 그러니까 사실 뭔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또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상징하는 인물은 현재 김기현 지도부 체제하고는 좀 뭐랄까요, 결이 안 맞는 이런 인물들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어떤 조합이 가능할지, 어떤 대책이 가능할지 이 고심이 조금 길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까 아쉽다고 하셨는데 쇄신이나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분 쇄신을 고육지책이 아니라 회피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질문드리면 비대위를 선택하지 않은 것, 이를테면 예전에 뭐 김종인 비대위나 박근혜 비대위가 좀 위협적이었던 것 때문이 아닐까 이런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비대위는 구성을 하려면 진짜 잘해야 돼요. 네. 비대위원장이 정말 상징적이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결국 지금 만약에 비대위 구성한다면 이것이 결국은 내년 총선을 책임질 그런 사실상의 지도부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사실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비대위까지는 지금 못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혁신위를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의견이 모아졌는데 정말 그 강서구청장 선거는 민심, 특히 수도권 민심에서 지지율이 굉장히 크게 빠졌다라는 측면에서 좀 충격적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내년 수도권 선거 정말 어렵다. 특히 서울 선거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한 셈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국민의힘이 변했네, 변할 의지가 있네. 이런 것들은 체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당 내가 아니라 네. 총선은 일반 국민들이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상식적인 상식선에서 당이 얼마만큼 변화를 하는가. 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최대한 혁신위를 그렇게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만한 혁신위를 꾸리는 것이
일단 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하태경 의원, 윤희숙 전 의원이 좀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요와 공급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형성이 안 되는 거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현 지도부가 원하는 혁신위의 위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권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정말 권한을 대폭적으로 양보하고 그 권한을 주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의 최고 권한까지 가질 수 있는 혁신위래야 사실은 혁신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혁신안 아무리 만들어도 최고위에서 부결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직전에 그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김은경 혁신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87년 이후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혁신위가 지금 굉장히 여러 차례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네. 성공한 혁신위는 딱 두 가지 정도로 평가가 돼요. 2005년도 홍준표 혁신위, 그다음에 2015년도 지금 민주당의 김상곤 혁신위. 그 정도로 혁신위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걸 놓고 지금 이제 지도부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아마 여기서 내 편, 네 편 이런 계보 생각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은 점점 선택의 폭이 좁아지지 않을까. 여기서 얼만큼 현 지도부가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해가지고 혁신다운 정말 혁신위를 구성하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그 혁신위 구성보다도 여권 안팎에선 신당 얘기 또 비대위 얘기가 더 많이 나올 정도인데 여러 갈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유승민 전 의원 또 이준석 전 대표 중심으로 연말 창당설도 시기까지 포함해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그분들은 12월까지 그 공천 신청 전까지 그 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이래서 이 당에 있을 수 없었다 하고 당을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빨리 몰아내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3%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저는 그 대변인의 말에 동의하는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준석 미워하는 건 알겠는데 이준석 수용은 못하더라도 이준석 아이디어는 수용을 해라. 유승민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 일리 있는 말씀 하시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승민 제안 중에 수용할 건 다 수용해라. 그러면은 그분들 탈당 명분이 사라집니다. 뭐 제가 혁신을 맡게 되면 뭐 이준석과 아주 가까운 사람 한 사람 반드시 넣을 겁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준석을 몰아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태경 의원은 좀 끌어안자 이렇게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그대로 전하면 주판알이나 굴리고 있나 보다. 그러니까 신당 창당 관련한 설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일단 하태경 의원은 혁신위원장을 못 맡을 것 같네요.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준석과 아주 가까운 사람을 혁신위에 집어넣겠다 이러면 현 지도부가 그렇게 좋아할 계획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유승민, 이준석 두 분의 신당 창당설이 이번 주 들어서 급부상했습니다. 아마 방송에 나와가지고 12월이라는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면서 그때까지 변화가 없다면 뭐 신당 창당도 하나의 선택지인 것으로 열어놓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두 분 다 또 공히 얘기하는 건 아직 헤어질 결심을 하지 않았다 이런 거거든요. 결국 이제 마지막 변화의 가능성을 지켜보겠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당 내부의 기류나 온도를 보면 유승민, 이준석 두 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온도가. 유승민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뭐 유승민 의원을 포용하거나 유승민 의원을 공천에 포함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기류가 좀 더 지배적이고 특히 대통령과 가깝다고 알려진 이용 의원이나 이런 분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걸 보면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언급이 없어요. 근데 이준석 그 전 대표는 본인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 노원에서 공천을 받지 않겠냐 이런 관측들이 탈당하지 않으면 공천 있어요. 받을 거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요구하는 바는 본인의 노원 공천 이상인 것 같습니다. 당이 어쨌든 총체적으로 변화해야 되고 그 변화는 결국 대통령이 변화함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다. 뭐 대통령께서 무건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 이런 얘기까지 이준석 대표가 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이제 당 지도부나 대통령이
이제 그런 어떤 기조의 변화를 수용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의 기류로 볼 때 뭐 그러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네. 이제 그럴 경우에 두 분이 이탈해가지고 이른바 보수신당 이걸 만들 거냐? 저는 정당을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다 이제 실패의 경험이 여야를 넘어서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총선이 6개월쯤 아직 남아서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양당 체제가 굉장히 공고하기도 하거든요. 그 삼지대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봤듯이 양당 어디도 지지하지 않는 그런 무당층이나 혹은 양당의 양극단이 벌이는 그런 뭐 증오의 정치나 네. 적대적 공생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지치고 뭔가 피로도를 느끼는 지금 민심도 꽤 높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점을 누가 어떻게 잘 파고드느냐에 따라서 삼지대에 뭔가 강력한 흐름이 만들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그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제가 만약 국민의힘 지도부라면 아까 이제 하태경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미울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없다면 그 얘기는 수용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매너나 태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도 그 두 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 정당 정치의 문법이나 선거를 앞둔 여당이 취해야 될 태도라는 측면에서 크게 틀리지 않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런 얘기마저 수용을 못할까? 그런 점에서 저는 윤 대통령이 아주 강력한 레드팀을 구상을 하셔야 된다, 지금쯤이면. 그리고 가감없이 그 레드팀의 의견을 국정기조 변화나 선거 준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좋은 레드팀이 있습니까? 지금 이준석, 유승민 두 분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위원장 자리도 좀 관심을 모으고 있고 조금 전에 아직은 서로가 헤어질 결심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바꿔 말하면 둘 다 양쪽이 지금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요. 네. 그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는 탈당해가지고 신당을 만든다는 거는 본인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네. 다시 또 배신자 프레임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탈당을 해도 저는 이준석 전 대표는 혹시 모릅니다. 하지만 유승민 전 의원은 탈당의 그 뭐라 그럴까 데미지가 더 커요. 왜냐하면은 자타가 사실은 뭐 또 차기 대권 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금 보수를 대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다시 탈당한다? 그것은 굉장히 치명적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더 탈당하기가 좀 힘들겠다 생각이 들고 이준석 전 대표는 탈당을 해도 정치인으로서 떠돌이 평론가로 저는 뭐라 그럴까요? 무게감을 잃을 수도 있다, 추락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은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르겠지만 네. 시간이 갈수록 잊혀지는 그런 정치인으로 추락할 수가 있어요.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한 끌어안지 못할 대한민국 국민은 한 사람도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포용할 수는 있겠으나 네. 이준석 전 대표는 말을 좀 달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용산 전체주의하고 싸웁시다. 모든 평론가들이요.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같은 당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설사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저도 많이 평론을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마는 네. 그래도 할 수 있는 용어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용어가 있어요. 근데 네. 그거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하는 내용이 상당히 옳게 느껴지지만 때로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말투라든지 이런 게 저 사람은 당하고 같이 가기 싫은가 보네. 당에 대해서 애정이 요만큼도 없네. 이렇게 또 일반 당원들이 그 체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까지도 이준석 전 대표는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용엔 좀 일부 찬성하지만 아, 동의하는 대목도 있지만 그렇죠. 비판하는 그 내용이 일리가 있는 측면이 꽤 있습니다. 최근에 한 얘기 중에 어떤 점이 좀 일리가 그러니까 있습니까? 일단 그 소통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민생에 초점을 더 맞춰야 된다. 맞는 말이죠. 네. 하지만 같은 말도 다르고 어가 다른 거거든요. 용산 전체주의 해버리면은 같이 가지 맙시다라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논리와 분석력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마음을 얻을 수 없다. 태도잖아요. 네. 자세고 신뢰고. 그래서 그런 점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신당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 박 전 의원도 매너나 태도는 문제가 있지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지금 가장
이를테면 집중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의원인데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제발 좀 무건 수행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어떤 욕설 논란 시작으로 지금 설전이 계속되고 있고 저희도 뭐 오늘은 좀 걸르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서로 공방이 오가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두 분 사이에 누적된 감정도 있을 거고 또 안철수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 진위가 왜곡되고 있다. 이준석 대표 고의적으로 그걸 왜곡시키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상황을. 저는 뭐 원인이나 발단이 어찌됐든 이게 선거가 참패로 끝난 이후에 여권이 전체적으로 쇄신을 논의하고 있는데 네. 여권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이잖아요. 근데 저 두 분이 저렇게 설전을 벌이고 티격태격하는 게 당 지지층 내에서 보기에도 그렇게 과히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다가 네. 안철수 의원은 이제 현직 3선 의원이고 대선 후보를 몇 번을 지내셨습니까? 또 당대표는 몇 번을 지내셨어요. 근데 이준석 그 전 대표 제명하자고 뭐 서명 받고 기자회견하고 하는 모습이 조금 작은 정치를 한다. 이런 모습으로 저는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다가 평소에 안철수 의원의 언행하고 좀 다르세요. 최근 들어서 보이는 모습이. 이거는 정치적으로 본인한테 그렇게 득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계속 이걸 확대하는지 그런 점은 잘 납득이 안 되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실을 향해서 비대위원장이나 어쨌든 총선의 얼굴로서 제가 있습니다. 이런 걸 어필하기 위해서 그 타겟을 이준석 전 대표를 삼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마저 나오는 것처럼 굳이 이 시점에 뭐 이준석 대표가 물론 이제 뭐 언행에 있어서 주목도나 파괴력이 큰 인물이지만 네. 이준석 대표를 상대로 지난 뭐 강서구청장 선거에 유세차에서 있었던 그런 얘기를 가지고 설전을 벌일 필요가 있을까 과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조금 전에 작은 정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듣고 지지율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시기와 이제 이슈 이런 게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선거 끝나고 좀 더 이제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싸워도 싸울 때다. 또 네. 토론을 해도 토론할 때가 아닌가. 이제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고 지금 김기현 시즌2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신당설도 사라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다 아니라고 하는데 방송 나와서. 저는 좀 낭설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 대통령이 신당을 만들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권이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이대로 두면은 뭐 내년 총선에 기능을 못 하겠다 이런 판단이 들면 신당 창당에 나설 수 있죠. 네. 그런데다가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야 또 정계 개편 이런 게 가능한데 지금 둘 다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많이 공천하기 위해서 신당이라는 좀 파괴적인 경로를 밟을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있는데 아니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면 아니어도 윤 대통령 사람 많이 공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불필요하게 신당까지 가지 않을 것 같고 일부 리모델링 이를테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연말쯤에라도 든다면 뭐 당명을 바꾸고 뭐 CI를 바꾸고 색깔을 바꾸고 이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정당이 총선 앞두고 뭔가 리모델링 할 때 많이 했던 방법이거든요. 그런 정도의 뭐 재창당이랄까 이거는 가능할 수 있겠죠. 네, 일부 리모델링. 그렇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신당 창당은 의미도 없고 지지를 받기가 어렵겠죠. 만약에 지금 이제 재창당을 한다면 이제 내년 총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그 중도 확장 또 수도권 중도 확장 청년층에게 이제 호소력이 있는 그런 재창당을 한다는 것은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은 아마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그 저조한 상태가 지속될 때 아마 당에서는 뭐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의 국민의힘보다는 어떤 크기가 커져야 됩니다. 크기가 커져야 된다는 것은 더 유연해져야 되고 네. 수도권, 중도, 무당층, 청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또 확대된 형태의 재창당이거든요. 그런 정당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대통령 정당이다. 그러면 더 쪼그라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의미도 없고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지율 질문도 잠깐 하고 또 민주당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6개월 만에 30%로 떨어졌고 특히나 눈에 띄는 대목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13%가 급락한 부분도 좀 눈에 띄고요. 그건 잠시 뒤에 자막으로 좀 보여드리기로 하고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재보궐선거 결과의 충격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미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최근에 보면 이른바 이제 보수 언론, 그동안의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우호적이었던 논조가 일제히 바뀌었습니다. 네. 비판적인 사설과 칼럼들을 연일 최신이 좀 부족하다 싣고 이렇게 있습니다. 보고 있죠. 저는 그런 어떤 이 보수 언론의 흐름이 여론에도 반영이 되거든요. 특히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은 대구 경북 지역 여론이나 전통적 보수층 여론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더 추락하는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뭔가 바뀌어야 됩니다. 국정 기조도 바뀌고 국민의힘도 바뀌고 대통령 스스로의 메시지나 또 태도나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이게 다시 회복이 될 텐데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마 여론의 압박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대통령실도 모르지는 저는 않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뭐 대통령 메시지 약간의 기류 변화는 보이는데 이걸 이제 이 수석 보좌관들 통해서 혹은 홍보수석이나 대변인 통해서가 아니고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통해서 그런 어떤 변화의 시그널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기류가 바뀐 거는 확실해 보여요. 민소현, 그러니까 민생, 소통, 현장을 강조를 했고 또 반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도 2번 정도 대통령께서 사용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바뀌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방향 전환을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발, 2발 이제 실천을 보겠죠.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일정이라든지 어떤 대국민 메시지가 계속 나올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관심이 많을 겁니다. 네. 결국 중요한 것은 말보다 실천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용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얘기인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이 누가 될 것인가가 뇌관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가결파 징계론을 놓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 발언을 먼저 듣고 또 두 분 의견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부동의안 가결과 부결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종의 어떤 협잡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당 행위는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당원들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일정하게는 좀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포동안 가결 관련해 가지고 무슨 이른바 가결파들을 어떻게 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표결해서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뭐 총의를 모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당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표결한 거 가지고 그걸로 무슨 징계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서은숙 최고위원은 협잡 행위를 좀 매듭 짓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도부나 이른바 친명계는 좀 강경 메시지를 내고 대표는 화합 쪽의 어떤 메시지를 내는 투트랙 전략이다. 뭐 이렇게. 네. 아무래도 뭐 이재명 대표가 본인 문제인데 또 당대표의 지위에서 지난 체포동의안 표결을 가지고 강경한 발언을 한다는 건 좀 격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대표는 원론적인 그 화합의 메시지를 낼 거고 네. 그러나 또 그 핵심 지지층에 아주 강경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정하게 대변해 줘야 된다. 이런 기류가 당내에 흐르는 것 같아요. 그걸 일부 최고위원들이나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네. 좀 강한 얘기를 내는 것 같은데 앞서 그 뭐 한민수 대변인 얘기했듯이 저걸로 징계하기 어렵습니다. 당론이 없는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한 표결 행위를 가지고 징계한다면 민주정당이 아니죠. 그러니까 조금 우회해서 방송에 나가서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 근데 그걸로 징계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엔 국회의원을 그것도 역시 민주정당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부 이제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뭐 엄포, 경고 뭐 이런 차원이지 실제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게 현실화되면 긁어부스럼이에요.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좋고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굳이 당의 저런 분란을 일으킬 행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당무 복귀와 함께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아니면 원론적인 얘기가 나올까요? 무조건 통합이죠. 그리고 지금 그 당의 대표가 통합하자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목소리가 뭐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주류가 되긴 힘들어요. 그래서 당연히 당대표는 통합을 얘기할 겁니다. 네. 통합의 가치, 화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죠. 또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요. 공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3, 4개월 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징계를 해가지고 당을 분란에 빠뜨리기보다는 이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을 외칠 그런 그 가능성이 더 훨씬 커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짧게만 시간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대표가 구속을 피하면서 방탄 프레임에서 좀 벗어났다 이런 시각이 있지만 재판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 출석 자리에도 취재진 질문이 나왔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두 분 답변으로 마무리하고 마감을 할 텐데 어떻습니까? 뭐 재판 리스크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재판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로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총선이 가까워지면은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3번씩 재판 받으면서 총선 어떻게 치르냐. 아마 이게 또 다른 당내 분란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재판 리스크는 계속 갈 거고요. 그 법정에 갈 때마다 또 다른 얘기하고 인터뷰할 때 또 다른 얘기하면 그것이 더 큰 그 이슈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그런 거를 아마 의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말을 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은 혁신위원장이 누가 될지, 민주당은 지명직 최고위원이 누가 될지 한번 YTN 뉴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우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